더러운 김치 냄새가 대체 어디서 나는 거야? 야, 너희 할아버지 조센증이라며? 너희 나라로 꺼져. 여기 집에서 자신의 과거를 떠올리며 괴로워하고 있는 한 일본인 남성이 있습니다. 한국인 할아버지를 둔 이 남성은 그 누구보다 한국을 증오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 남성은 아내와 함께 한 음식을 맛보게 되고 먹자마자 눈물을 흘리며 한국으로 향하게 됩니다. 대체 이 남성이 맛본 음식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 도쿄에 위치한 평범한 회사를 다니고 있는 다카시라고 합니다. 직장에서도 친구들 사이에서도 모나지 않고 평범한 성격으로 두루두루 잘 지내왔죠. 하지만 이런 저에게는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한국을 너무나도 싫어한다는 것이죠. 어릴 적부터 저는 제 안에 한국인의 피를 증오했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한국인을 닮은 듯한 제 눈매가 싫었고 다른 일본인들보다 약간 까무잡잡한 피부도 싫었죠. 홋카이도의 작은 도시에서 자란 저는 한국의 전라도 출신 할아버지와 일본인 할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때부터 이미 그것은 제게 지워버리고 싶은 큰 오점이었죠. 다카시는 순수한 일본인이 아니야. 봐봐, 얼굴이 우리랑 좀 달라? 너네 할아버지 조센증이라며? 어릴 때부터 교실 구석에서 들려오던 속삭임은 날카로운 바늘이 되어 가슴을 찔렀습니다. 쉬는 시간마다 도시락을 먹을 때면 친구들은 제 도시락을 구경하곤 했어요. 역시 뭔가 달라. 더러운 김치 냄새 난다. 그들의 말에 저는 어머니가 정성스레 싸주신 도시락을 몰래 화장실에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급식에서 김치가 나오는 날이면 일부러 체육관에서 혼자 도시락을 먹었죠. 특히 중학교 시절의 기억은 더욱 선명합니다. 운동회 달리기 경주에서 1등을 했을 때였죠. 환호성이 가득한 운동장에서 들려온 한마디. 역시 조센증에 피가 섞여서 그런가. 도망다니는 피를 이어받았나 보네. 그 순간 제 가슴 속 무언가가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의도적으로 체육 시간에 실력을 감추기 시작했어요. 1등은커녕 일부러 꼴찌로 들어오기도 했죠. 게다가 할아버지의 존재는 더욱 고통스러웠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면 어김없이 시작되는 잔소리와 한숨소리는 저를 분노하게 만들었죠. 특히 어머니가 김치찌개를 끓이는 날이면 할아버지의 불호령이 시작됐어요. 이게 뭔 김치찌개요? 육수가 이게 뭐냐고. 멸치로 육수를 제대로 내야 할 것 아니냐? 이게 무슨 한국 음식이라고. 어머니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 앞에서 할아버지는 숟가락을 거칠게 내던지고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곤 했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훔치며 그릇을 치우셨고 저는 그런 광경이 너무나 싫었죠. 심지어 어머니가 새로 배운 한국 요리를 선보이는 날이면 더 심했어요. 할아버지는 한 숟가락만 떠먹고는 이건 한국 음식도 아니고 일본 음식도 아니여 라며 고함을 지르셨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식탁에서 도망치듯 일어나곤 했죠. 매일같이 반복되는 할아버지의 불만과 고함, 어머니의 눈물 그리고 무거워지는 식탁 분위기. 그럴 때마다 저는 한국이란 나라가 더욱 증오스러워졌습니다. TV에서 한국 관련 뉴스만 나와도 채널을 돌렸고 길거리에서 한국어가 들리면 빠르게 그 자리를 피했죠. 한국이란 나라가 세상에서 사라졌으면 좋겠다고 매일같이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편견은 대학교에 들어가서도 지속이 되었습니다. 저는 한국인 유학생들이 다가오면 아예 대화하기를 거부했고 국제교류 행사에서 한국 부스만 보면 일부러 멀리 돌아갔어요. 동아리 활동 때 한국 음식점에 가자는 의견이 나오면 배가 아프다는 핑계를 대고 자리를 피했죠. 취업 준비를 할 때는 한국 기업은 아예 지원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런 저희 인생을 뒤바꿔줄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작은 일식 레스토랑에서 추미코를 만나게 된 것이죠. 처음 만난 날 제가 피하려 했던 그 모든 것을 추미코는 단번에 알아챘어요. 다카시 씨, 왜 그렇게 자신의 모습을 숨기려고 하나요? 당신의 그 깊이 있는 눈매가 참 매력적인데. 그 말에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이런 말은 처음이었거든요. 게다가 추미코는 제가 한국인 할아버지를 둔 것을 알고도 전혀 개의치 않았어요. 오히려 그런 문화적 배경을 가졌다니 정말 특별하시네요. 라며 웃었죠. 결국 저희는 사랑에 빠지게 되었고 결혼까지 골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결혼하고 3개월, 추미코는 여전히 제가 평생 감추려 했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봐주는 유일한 사람이었죠. 하지만 사실 저는 여전히 변하지 않았어요. 식탁에서 한국 이야기만 나오면 밥맛이 떨어졌고 추미코가 보는 한국 드라마 소리만 들려도 짜증이 났죠. 그런 제 모습을 추미코는 늘 안타깝게 바라봤습니다. 당신이 언젠가는 자신의 모습을 사랑하게 될 거예요. 그녀의 그 말이 현실이 될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변화의 시작이 코스트코의 식품 코너가 되리라는 것도 말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제 인생을 뒤흔들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평화로운 토요일 아침, 추미코가 코스트코에 가보자고 한 것이 시작이었죠. 레스토랑 메뉴 개발에 도움이 될 것 같다며 외국 식재료들을 보고 싶다고 하더군요.
처음에는 마트에 가면 될 것을 굳이 코스트코까지 가야 하냐며 시큰둥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주방장으로서 레스토랑 매출을 올리기 위해 노력하는 아내의 모습을 떠올리니 마지못해 차키를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도쿄 코스트코의 주차장은 이미 전쟁터였습니다. 주차 공간을 찾기 위해 여러 바퀴를 돌았고 겨우 자리를 잡는 데만 30분이 걸렸죠. 매장 안은 더 심했습니다. 주말이라 사람들로 발 디딜 틈조차 없었습니다. 1시간은 견디자고 다짐했지만 이 인파를 보니 그마저도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매장 안으로 들어선 추미코는 곧장 식품 코너를 향했고 그곳에서 예상치 못한 광경을 마주했습니다. 한국 식품 코너 앞에 길게 줄이 서 있었던 겁니다. 한글이 크게 쓰여진 포장지들 앞에서 사람들이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죠. 갈비살이라고 적힌 제품 앞에서는 특히 긴 줄이 이어졌습니다. 평소라면 한글만 봐도 고개를 돌렸을 텐데 이상하게도 그날은 그 광경이 계속 시선을 끌었습니다. 직원이 질서정연하게 줄 선 손님들에게 갈비살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100g에 298엔으로 일반 수입 소고기의 절반 가격이라고 했죠. 주변에서는 이미 여러 일본인 손님들이 갈비살을 카트에 담고 있었습니다. 한 주부는 매달 2번씩 구매한다며 처음 온 듯한 다른 손님들에게 이 제품을 열심히 추천하고 있었죠. 호기심을 느낀 추미코가 줄을 서서 갈비살을 기다리는 동안 옆 통로에서는 또 다른 줄이 이어졌습니다. 이번에는 양념치킨 앞이었죠. 일본 국산 닭을 사용해 100g에 192엔이라는 가격에도 불구하고 베스트셀러라는 설명이었습니다. 추미코는 망설임 없이 그 줄의 맨 끝에 다시 섰습니다. 진열대를 따라 이동하는 동안 또 다른 한글 패키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불닭볶음면이라는 제품 위에는 2년 연속 베스트셀러라는 문구가 붙어 있었습니다. 이 제품 앞에도 줄이 이어져 있었죠. 계산대 앞에 선 다른 손님들의 카트에도 이런 한글 제품들이 가득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일본인들이 한국 제품을 사기 위해 줄까지 서서 기다리는 모습은 처음 보는 광경이었습니다. 계산을 하는 동안 직원이 갈비살 조리법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대각선으로 썰어서 구우면 더 맛있다는 설명을 들으며 문득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설날이면 몰래 구워주시던 고기를 썰 때의 그 독특한 칼질 방법이 생각났죠. 그때는 맛있다고 생각했던 그 맛을 언제부터인가 부정하기 시작했던 제 모습이 떠올라 가슴 한켠이 묘하게 저릿했습니다. 그렇게 장을 다 보고 주차장으로 돌아오는 길, 추미코는 제 복잡한 표정을 알아챘는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음식에는 국경이 없어요. 맛있는 건 맛있는 거예요. 주방장으로서 알게 된 건데 음식은 진심을 담는 그릇이에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한글로 된 포장지들이 계속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일본인들이 줄까지 서서 한국 식품을 기다리던 모습도 떠올랐죠. 제가 그토록 부정하고 싫어했던 것들을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사실이 저를 당황스럽게 했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돌아와 냉장고에 코스트코 쇼핑백을 넣으면서도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한글로 쓰인 포장지들이 눈에 들어올 때마다 가슴 한켠이 불편했죠. 추미코는 저녁 식사 준비를 하겠다며 앞치마를 둘렀고 저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는 척하며 주방의 상황을 곁눈질로 살폈습니다. 추미코가 갈비살 포장을 뜯었습니다. 포장지를 펼치자 은은한 마늘향이 주방 안에 퍼졌습니다. 어릴 적 설날이면 맡았던 바로 그 향이었죠. 할아버지가 숨어서 구워주시던 그 고기 냄새가 20년도 더 지난 지금 도쿄의 제 집 주방에서 다시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어머, 이건 정말 놀랍네요. 추미코가 고기를 살피며 말했습니다. 이 마블링 보세요. 와규의 상급과 비슷한 수준이에요. 이 가격에 이런 퀄리티라니. 일식 레스토랑에서 10년 넘게 최고급 와규를 다뤄온 추미코의 말에 저도 모르게 주방으로 다가갔습니다. 고기 표면을 가로지르는 하얀 무늬가 마치 눈꽃처럼 아름다웠습니다. 분명 가격은 와규의 3분의 1도 안 되는데 보기에는 전혀 뒤처지지 않았죠. 추미코는 직원이 알려준 대로 고기를 대각선으로 썰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칼날이 고기를 가로지르는 각도가 할아버지의 그것과 정확히 일치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전통적인 한국식 고기 써는 방법이었겠지만 그때는 할아버지만의 특별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었죠. 프라이팬에서 기름이 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기가 달궈진 팬에 닿자마자 짙은 향이 피어올랐습니다. 와규를 구울 때와는 전혀 다른 향이었죠. 마늘과 간장이 섞인 듯한 그러면서도 깊이 있는 향기가 주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첫 접시가 식탁에 올랐습니다. 노릇하게 구워진 갈비살 위로 파가 뿌려져 있었습니다. 젓가락을 들기도 전에 추미코가 먼저 한 점을 집어먹었고 곧이어 놀란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이건 최고급 와규와도 견줄만해요. 와규는 부드럽기만 한데 이 갈비살은 부드러우면서도 깊이 있는 맛이 있어요. 레스토랑에서 이런 맛을 내려면 일주일은 숙성시켜야 하는데 저는 추미코를 따라 조심스럽게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한 점을 입에 넣는 순간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맛이 혀끝을 강타했습니다. 부드러운 육질은 분명 최고급 와규와 비슷했지만 맛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은은한 마늘 향, 적당한 감칠맛, 그리고 무엇보다 고기 본연의 풍미가 살아있었죠. 와규의 단조로운 부드러움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다채로운 맛이었습니다. 이제 알겠어요. 추미코가 두 번째 조각을 집으며 말했습니다. 왜 사람들이 이렇게 줄을 서서 기다리는지. 이건 단순한 고기가 아니라 예술이에요. 게다가 이 가격이라니. 레스토랑에서 와규를 쓰는 것보다 이걸 쓰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결국 그날 밤 우리는 양념치킨도 데워보기로 했습니다. 전자레인지에 데우는 동안에도 달콤한 향이 가득했지만 첫맛은 조금 실망스러웠습니다. 양념은 겉돌기만 하는 것 같았고 속은 심심했죠. 하지만 추미코는 남은 치킨을 다시 포장해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다음 날에 다시 먹어보자고 하더군요. 그리고 다음 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루 숙성된 치킨의 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던 겁니다. 양념이 속살까지 스며들어 짠맛은 줄고 달달한 맛이 올라왔습니다. 치킨과 소스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죠. 이러한 맛에 감탄한 저희는 용기를 내어 불닭볶음면도 끓여보았습니다. 2년 연속 베스트셀러라는 말이 자꾸 맴돌았거든요. 뜨거운 물에 면을 익히고 마지막으로 소스를 부었을 때 저희는 조금 걱정했죠. 너무 매워 보였거든요. 이걸 정말 먹어도 되는 걸까요? 그러다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불닭볶음면을 바라보던 추미코가 먼저 한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러곤 곧바로 어머나 하며 달려가 물을 마셨죠. 저는 그 모습을 보고도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한 입을 먹었습니다. 순간 입안이 불타올랐습니다. 이런 매운맛은 처음이었죠. 혀가 얼얼하고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다음 젓가락이 자꾸 면을 향했습니다. 매워서 숨을 헐떡이면서도 계속 먹고 싶어지는 독특한 중독성이 있었습니다. 여보, 저도 한 젓가락만 더. 물을 마시고 돌아온 추미코도 다시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이마에는 땀이 맺히고 코는 흘렀지만 우리는 그렇게 한 젓가락 또 한 젓가락 면을 먹어갔습니다. 그러다 문득 깨달았죠. 왜 이 면이 2년 동안이나 베스트셀러로 남았는지를. 이런 맛은 분명 처음이었습니다. 일본의 어떤 라면과도 비교할 수 없는 독특한 매력이었죠. 결국 우리는 그날 저녁 면 한 봉지를 깨끗이 비웠습니다. 식탁에는 빨간 국물 자국과 비어있는 컵라면, 용기, 그리고 물이 담긴 컵들만이 남았죠. 입술은 얼얼했지만 묘한 성취감이 밀려왔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정복한 것 같은 기분이었달까요? 그렇게 사흘간 우리는 코스트코에서 산 한국 음식들을 하나씩 맛보았습니다. 놀라웠던 건 맛보다도 제 자신의 변화였습니다. 한글 포장지를 보며 느끼던 거부감이 조금씩 옅어졌고 새로운 맛에 대한 두려움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거울을 보다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한국인을 닮은 제 눈매가 더 이상 부끄럽지 않다는 것을요. 할아버지가 그토록 그리워하던 맛을 이해하게 되니 제 안에 그 피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추미코는 레스토랑 메뉴에 한국식 갈비 요리를 추가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처음으로 저는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할아버지의 고향인 전라도 스타일로 만들어보면 어떻겠냐고 제안했죠. 그 말을 하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제 뿌리를 자랑스럽게 언급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날 저녁 저는 추미코와 함께 다시 코스트코에 갔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먼저 한국 식품 코너로 향했고 갈비살 앞에 긴 줄에도 자연스럽게 섰습니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했으니까요. 어쩌면 이것이 제가 처음으로 제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순간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코스트코의 갈비살로 시작된 변화는 생각보다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 출신인 추미코는 20년간 일식만을 고집해온 자신의 식당 메뉴에 처음으로 한국식 요리를 제안했죠. 처음에는 다른 주방장들의 반대가 심했습니다. 일식의 정통성이 훼손될 수 있습니다. 일식집에서 한국 고기라니 손님들이 혼란스러워할 거예요. 이건 우리 레스토랑의 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는 모험입니다. 그렇게 그들을 설득하기 위해 추미코가 레시피를 개발하는 동안 저는 문득 어린 시절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설날이면 할아버지가 몰래 구워주시던 그 갈비의 맛이었죠. 추미코, 고기를 재울 때 배를 갈아 넣어보는 건 어떨까요? 할아버지는 항상 그러셨거든요. 과육이 육질을 부드럽게 만든대요. 추미코는 제 말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의 레시피라면 분명 전통적인 맛이 있을 거라고 믿었던 거죠. 저도 모르게 하나둘 기억나는 할아버지의 비법들을 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고기는 이렇게 대각선으로 썰어야 해요. 할아버지는 칼을 45도 각도로 드시곤 했죠. 마늘은 너무 많이 넣으면 안 돼요. 은은하게 베어들 정도로만. 양념이 배면 고기를 한번 털어내야 해요. 할아버지는 그래야 고기 본연의 맛이 산다고 하셨거든요. 처음엔 어렴풋이 기억나는 작은 조각들이었지만 추미코와 함께 레시피를 개발하면서 할아버지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특히 고기를 굽는 순서와 타이밍에 대해서는 할아버지만의 특별한 방식이 있었죠. 먼저 센 불에서 겉면을 살짝 굽다가 중간 불로 낮춰서 천천히 구워야 해요. 마지막에 다시 센 불로 올려서 마무리하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다가온 시식회 날, 추미코는 제가 알려준 대로 갈비를 구웠습니다. 와규의 3분의 1 가격인데도 뒤지지 않는 품질, 게다가 일본의 어느 고기에서도 맛볼 수 없는 특별한 풍미가 살아났죠. 시식회에서 이 갈비살의 맛을 본 오너 셰프는 곧바로 메뉴 추가를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한국식 명품 갈비 정식은 출시된 첫 주부터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일식 전문점에서 선보이는 한국식 갈비라는 파격적인 시도가 미식가들의 호기심을 자극했고 SNS에서는 연일 인증샷이 올라왔죠. 특히 가격 대비 맛과 양에 대한 평가는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와규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차원의 맛이네요. 이 가격에 이런 퀄리티라니 믿을 수 없습니다. 한식과 일식의 장점만을 살린 완벽한 조화예요. 결국 한 달 만에 예약 대기자가 200명을 넘어섰고 매출은 전년 대비 150% 증가했습니다. 도쿄의 유명 맛집 블로거들이 앞다투어 방문했고 식당은 각종 맛집 랭킹의 상위권에 올랐죠. 주말이면 예약을 하지 못한 손님들이 2시간씩 줄을 서서 기다리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여러 일식당들이 한국식 갈비를 메뉴에 추가하려 했지만 아무도 추미코의 맛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추미코의 섬세한 칼솜씨와 할아버지의 비법이 만나 탄생한 특별한 맛이었기 때문이죠. 결국 스이쇼는 일본 최초의 성공적인 한일 퓨전 고급 레스토랑이라는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되었습니다. 일본 최고의 요리 잡지와의 인터뷰에서 추미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편의 할아버지께서 전해주신 전통 레시피와 제가 가진 일식의 기술이 만나 새로운 맛이 탄생했어요. 이게 바로 음식이 가진 매력이 아닐까요?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나 더 특별한 것이 되는 한 달에 한 번 추미코는 새로운 한국 메뉴를 선보였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할아버지의 기억을 더듬어 조언을 했고 그것은 항상 적중했죠. 양념치킨 덮밥, 불닭 파스타, 김치 리조또까지 매번 새로운 메뉴들은 항상 화제가 되었고 곧 추미코의 가게는 혁신적인 한일 퓨전의 성지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저에게 일어났습니다. 저의 일상이 점점 바뀌기 시작했거든요. 한국 기업과의 협업 프로젝트가 있다고 하면 제가 먼저 손을 들었고 점심시간이면 동료들을 데리고 한국 식당을 찾아다녔습니다. 특히 제가 추천하는 음식점은 항상 호평을 받았죠. 코스트코에서 산 불닭볶음면을 사무실에서 끓여 먹는 것이 팀의 새로운 문화가 되었고 한국 과자를 나눠 먹는 것도 일상이 되었습니다. 동료들은 이제 저를 한식 전문가로 부르며 새로운 한국 음식을 추천해달라고 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한국이란 단어에 움츠러들던 제가 이제는 아내의 새로운 메뉴 개발에 할아버지의 레시피를 전수하고 회사에서는 한국과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게 신기할 따름입니다. 할아버지가 그토록 고집스레 고향의 맛을 그리워하던 이유를 이제야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보, 우리 한국에 가보는 게 어떨까요? 어느 날 저녁, 추미코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레스토랑 메뉴 개발을 위해서라고 했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제 마음의 변화를 지켜봐온 아내였기에 이제는 제가 할아버지의 고향을 마주할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했던 거겠죠. 떠나기로 한 날짜는 4월 초였습니다. 벚꽃이 만개하는 시기라고 했어요. 일정을 짜면서 처음으로 할아버지의 고향을 검색해 보았습니다. 전라도. 그동안 단순히 지명으로만 알고 있었던 그곳의 사진들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푸른 산과 들, 구불구불한 시골길, 오래된 장터의 모습. 할아버지가 젊었을 때 보았을 풍경이 이랬을까요? 비행기에서 내려 첫 발을 디딘 인천공항. 처음 마주한 한국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현대적이면서도 전통이 살아있는 공간이었죠. 한글로 가득한 공간 속에서 이상하리만큼 편안함이 밀려왔어요. 공항 면세점에서 본 화장품 매장들의 화려함과 세련됨에 추미코는 연신 감탄했습니다. 서울에서 전라도로 향하는 KTX는 또 다른 놀라움이었어요. 일본의 신칸센만큼이나 빠르고 편안했죠.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도시들과 농촌 풍경을 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린 시절, 운동회에서 달리기로 1등을 했을 때 들었던 그 말들이 떠올랐어요. 역시 조센징에 피가 섞여서 그런가. 그때는 그 말이 칭찬인지 비난인지조차 구분하지 못했던 제가 떠올랐습니다. 전라도의 작은 도시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은 오후였어요. 저희는 근처 불고기집으로 들어갔습니다. 할아버지가 한국의 소고기는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라고 하시던 말씀이 떠올랐죠. 저기 보세요, 다카시 씨. 고기를 이렇게 얇게 썰어서 준비하네요. 추미코가 주방을 가리켰어요. 숯불 위에서 지글지글 구워지는 고기의 향이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불고기와 함께 나온 반찬들의 가짓수에 놀랐죠. 된장찌개, 파절이, 상추쌈, 마늘종 무침 하나하나가 정성스러워 보였어요. 아이고, 젓가락질이 서툴러 보이네요. 이렇게 드셔보세요.
옆 테이블에 아주머니가 다가오셔서 직접 상추쌈을 싸주셨습니다. 고기를 상추에 얹고 쌈장을 살짝 바른 다음 마늘과 함께 먹으니 입안 가득 새로운 맛이 퍼졌어요. 우리 며느리도 처음엔 이렇게 어색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나보다 더 잘 싸요. 아주머니의 따뜻한 말씀에 긴장이 풀렸습니다. 여보, 우리 레스토랑에도 이런 메뉴를 넣어보면 어떨까요? 추미코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저희 가게 특제 소스예요. 가져가서 드셔보세요. 계산할 때 주인 아주머니가 종이백을 건네주셨어요. 거절하려 했지만 멀리서 온 손님한테 성의 표시? 라며 한사코 들려주셨죠. 일본에선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어요. 골목길로 접어들자 한 할머니가 대문 앞에서 호박을 썰고 계셨습니다. 저희를 보시더니 어디서 오셨어요? 라고 물으셨죠. 서툰 한국어로 대화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할머니 댁 마당에 앉아 수박을 먹고 있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웃이랑 인사도 잘 안 해. 그래도 이렇게 멀리서 온 손님들이랑 이야기하니 좋네. 할머니의 말씀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시장 골목으로 가는 길에 우연히 들른 떡집에서는 주인 아저씨가 갓 만든 호떡을 하나 더 넣어주셨어요. 첫 손님이라 서비스예요. 라며 환하게 웃으시는 모습에서 할아버지가 떠올랐습니다. 시장 안 콩나물국밥 전문점을 찾아 들어갔을 때는 이미 해가 저물어가고 있었죠. 문을 열자 수증기 가득한 창문 너머로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솥들이 보였어요. 가게 안은 옛날 그대로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낡은 나무 식탁, 벽에 걸린 바랜 사진들, 구석에서 돌아가는 골동품 같은 선풍기까지. 어서 오세요. 일본에서 오셨나 봐요. 주인 할머니가 환한 미소로 맞아주셨습니다. 네, 할아버지가 이 동네 분이셨어요. 그 말을 하는 순간 주인 할머니의 표정이 더욱 밝아졌습니다. 아이고, 그러셨구나. 어느 댁이셨을까? 혹시 김씨네 막내 아들. 저희의 서툰 한국어에도 끊임없이 이야기를 이어가시려 했죠. 주인 할머니가 내어주신 콩나물국밥은 제가 지금까지 먹어본 그 어떤 맛과도 달랐어요. 담백하면서도 깊은 국물 맛에 첫 숟가락을 떴을 때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아삭한 콩나물의 식감, 구수한 국물, 고소한 다진 양념의 조화. 이런 맛이었구나. 할아버지가 그토록 그리워하던 이 맛이었구나. 사장님, 이 김치도 직접 담그시는 거예요? 추미코가 물었죠. 주인 할머니는 기다렸다는 듯이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 집은 30년째 똑같은 방식으로 담그고 있어. 이것 좀 더 드셔보세요. 새로 꺼내오신 김치는 또 다른 맛이었습니다. 시원하고 깊은 맛이 입안 가득 퍼졌어요. 옆 테이블의 손님들도 저희에게 여러 반찬을 건네주셨습니다. 이것도 맛있으니까 드셔보세요. 이렇게 비벼 드셔보세요. 서로 모르는 사이임에도 마치 오랜 이웃처럼 대해주시는 모습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주인 할머니는 덤으로 수제비도 넣어주셨죠. 멀리서 왔으니 배부르게 먹고 가라. 며 건네주신 그 마음이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추미코는 말없이 제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아내는 알고 있었을 거예요. 이 여행이 저에게 단순한 맛집 탐방이 아니라는 걸. 제가 오랫동안 부정해왔던 제 자신의 일부를 마주하는 순간이라는 걸 말이죠. 다음에는 할아버님과 함께 와야겠네요. 추미코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제가 누구이고 어디에서 왔는지 더 이상 숨기지 않아도 된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밤거리를 걸으며 저는 할아버지께 전화를 드렸어요. 골목길 어디선가 누군가의 집에서 흘러나오는 트로트 음악이 저녁 공기를 타고 들려왔습니다. 할아버지, 지금 어디 계신지 아세요? 할아버지가 어렸을 때 뛰어다니셨던 그 골목길이에요. 다음에는 꼭 같이 와요. 제가 이제 이해했어요. 할아버지가 그토록 그리워하셨던 이 맛을, 이 거리를, 이 모든 것들을.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할아버지의 깊은 한숨소리에는 오랜 그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야 저는 진정으로 제 뿌리를 마주할 준비가 되었나 봅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째 되는 날 아침, 거울 속 제 모습이 달라 보였습니다. 어딘가 모르게 당당해진 표정이었을까요? 회사로 향하는 지하철에서 우연히 마주친 낯익은 얼굴, 중학교 시절 저를 놀리곤 했던 야마구치 씨였습니다. 다카시 군? 오랜만이네.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고개를 들고 대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야마구치 씨. 짧은 대화 끝에 레스토랑 명함을 건네며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더 이상 숨기지 않아도 된다는 해방감이 전신을 감쌌어요. 회사에 도착해서는 과감히 새로운 프로젝트를 제안했습니다. 한국 시장 진출을 위한 전략이었죠. 처음으로 회사에서 저는 제 뿌리를 당당하게 밝혔습니다. 할아버지가 한국분이라는 이야기를 꺼내자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다가 이내 동료들의 관심 어린 질문이 이어졌어요. 한국 음식과 문화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주다 보니 어느새 제가 팀의 중심이 되어 있었습니다. 퇴근 후 들른 아내의 레스토랑. 입구에는 새로 추가된 메뉴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오늘의 특선 전라도식 불고기. 주방에서는 추미코가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불고기의 인기가 예상을 뛰어넘었다는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주방 한켠에서는 새로 채용한 한국인 요리사가 김치를 담그고 있었어요.
전라도 출신인 그녀는 할아버지의 고향 이야기를 들은 후 더욱 정성스럽게 요리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된장찌개의 숨은 맛을 내는 비법, 나물을 무치는 순서, 김치를 담그는 과정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예술 같았어요. 주말이면 할아버지를 모시고 레스토랑에 들렀습니다. 할아버지는 주방을 들여다보시며 이것저것 조언해 주셨어요. 때로는 쓴소리도 하셨지만 그 말씀 하나하나가 이제는 귀중하게 들렸습니다. 이제 내가 내 고향 음식을 이렇게 이어가는구나. 할아버지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할아버지의 마음을 몰랐었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레스토랑은 점점 더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에서는 맛볼 수 없는 독특한 한식의 맛을 찾아 멀리서도 손님들이 찾아왔어요. 특히 저희가 개발한 퓨전 메뉴는 젊은 층에게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일본식 카레에 김치를 곁들인 김치 카레, 우동 국물에 전라도식 육수를 더한 크로스 우동 같은 메뉴들이었죠. 매달 새로운 한국 메뉴를 연구하는 것이 이제는 가장 큰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지난주에는 할아버지의 고향 마을에서 택배가 도착했어요. 그날 들렀던 김치찌개 가게 할머니께서 보내주신 채소들이었습니다. 편지에는 손주를 위해 직접 기른 거야 라는 말씀이 적혀 있었죠. 이제 주말마다 코스트코에 들르는 것은 이제 저희 부부의 소소한 행복이 되었습니다. 처음 한국 식재료를 만났던 그곳에서 이제는 저희가 다른 손님들에게 조리법을 설명해주곤 해요. 특히 일본인 관광객들에게 한국 식품을 추천해주는 일은 묘한 자부심을 느끼게 합니다. 최근에는 어린 조카가 질문을 던졌어요. 할아버지는 한국 사람이었어요? 잠시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습니다. 그래, 우리 할아버지는 전라도 사람이야. 그리고 난 이제 그게 자랑스러워. 이제는 운동회에서 달리기로 1등을 했을 때 들었던 그 말들이 더 이상 아프지 않아요. 오히려 그때의 기억이 제게 더 큰 힘이 되어주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회사에서도 이제 한국 관련 프로젝트는 자연스럽게 제가 맡게 되었어요. 지난주에는 서울지사와 화상회의를 하면서 처음으로 한국어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서툰 발음이었지만 화면 너머 한국 동료들의 환한 미소를 보며 더 열심히 공부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이제 한 달에 한 번은 꼭 할아버지와 함께 식사를 합니다. 할아버지는 레스토랑에 오실 때마다 전라도 음식에 대한 추억을 들려주세요. 그 이야기들이 이제는 새로운 메뉴의 영감이 되었습니다. 어머니도 이제는 할아버지와 함께 주방에 들어가 요리를 배우곤 해요. 추미코는 최근 한국어 학원에 등록했습니다. 다음번 한국 방문 때는 현지의 시장에서 직접 식재료를 고르며 대화를 나누고 싶다고 했어요. 저도 틈틈이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할아버지의 고향 사투리는 아직도 어렵지만 그 말투에 담긴 정겨움은 이제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레스토랑은 이제 단순한 식당이 아닌 문화의 가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음식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차이를 즐기며 새로운 맛을 창조해내는 공간이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곳에서 매일매일 조금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제 뿌리를 부정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얼마 전에는 지역 신문사에서 취재를 왔습니다. 전통과 혁신이 만나는 곳이라는 제목으로 저희 레스토랑을 소개했어요. 기자는 특히 한일 문화의 조화로운 만남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취재 중에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하면서 제 눈시울이 붉어졌던 걸 기사에서도 그대로 담아주었더군요. 월말이면 열리는 요리 강습회도 인기가 높습니다. 김치 담그기, 불고기 양념하기, 된장찌개 끓이기 등을 가르쳐드리는데 매번 정원이 금방 차버려요. 수강생 중에는 한국인과 결혼한 일본인들도 많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제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저희도 아이가 생겼습니다. 주말에는 할아버지가 직접 한글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얼마 전에는 한국에서 열린 식품 박람회에 다녀왔어요. 이번에는 바이어로서였습니다. 회사에서 한국 식품 수입을 검토하기 시작했거든요. 출장 기간 동안 할아버지의 고향에도 들러 이틀을 묵었습니다. 골목길에서 만난 주민들은 여전히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지난주에는 특별한 손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중학교 때 담임 선생님이셨어요. 신문 기사를 보고 찾아오셨다고 했습니다. 다카시 군, 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잘할 줄 알았단다. 그때 널 더 잘 보살피지 못해 미안하구나. 선생님의 사과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때의 경험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다고 오히려 감사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요즘은 한국의 요리사들과 온라인으로 교류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서로의 레시피를 공유하고 새로운 조리법을 연구하면서 음식의 세계는 더욱 넓어지고 있어요. 곧 한국의 유명 셰프와 협업하여 팝업 레스토랑도 열 예정입니다. 추미코는 최근 한국 요리 자격증에 도전하겠다고 선언했어요. 전통 한식의 기본을 제대로 배워야 새로운 퓨전 요리도 만들 수 있다는 게 그녀의 생각입니다. 저는 그런 아내가 자랑스럽습니다. 가을에는 할아버지와 함께 한국을 다시 방문하기로 했어요. 이번에는 할아버지의 초등학교도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그곳에서 할아버지가 들려주실 이야기들이 벌써부터 기대됩니다. 더 이상 제 정체성을 숨기지 않게 된 지금 삶은 더욱 풍요로워졌습니다. 한국과 일본 두 나라의 문화가 제 안에서 조화롭게 어우러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것이 약점이 아닌 저만의 특별한 강점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맛의 여정은 계속됩니다. 이제는 제가 먼저 손을 내밀어 다른 이들을 초대하고 있어요.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나 새로운 맛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우리의 차이도 결국 더 풍성한 조화를 이룰 수 있다는 걸 믿습니다. 오늘도 레스토랑 창너머로 석양이 깊어갑니다. 주방에서는 된장찌개 냄새가 고소하게 피어오르고 홀에서는 일본어와 한국어가 뒤섞여 웃음소리가 들려옵니다. 이곳이 바로 제가 찾은 새로운 고향입니다.